푸틴에게 승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4년 넘게 계속된 전쟁에서 그는 국민에게 보여줄 구체적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 이유를 보여줄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언한 상은 명확합니다. 크렘린이 반복해서 말한 목표, 즉 도네츠크와 남부의 최종 해방을 포함한 모든 돈바스입니다. 푸틴에게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3일 만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 작전이 5년째에 접어들었고 승리를 보여주지 못한 채 이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정권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5월에 푸틴은 전통적인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를 축소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에 대한 우려와 전선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힘의 과시도 이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전쟁 계획 전체는 수적 우위라는 단일 가정에 의존했습니다. 거대한 인구, 수천만 명의 젊은 남성들,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전선을 항상 보충할 수 있다는 믿음. 이는 스탈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습관으로 계산된 기동 대신 대량을 인간 생명을 소모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 그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푸틴은 남성을 찾고 보너스를 늘리고 감옥을 위협하며 수십 개국에서 용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구 1억 4,600만 명의 국가가 충분히 빠르게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대규모 인원이 전선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의 진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잃거나 차지하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잃은 것을 대체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는 매일 대략 2.5개 대대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군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조용히 비어갑니다. 오늘날 일부 부대는 명목상의 병력의 3분의 1로 싸우고 있으며 이 비디오에서 계산할 단 하나의 숫자가 전체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러시아는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군대를 구축했지만 50개 대대가 부족했습니다. 종이상으로는 존재해야 할 50개의 대대가 전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곧 그 50가의 대대의 격차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숫자별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은 최근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고 있으며 이 비디오는 그것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실종된 대대들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러시아가 전선에 보내는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략 4가지 종류의 대대가 있으며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부대는 스톰, 슈톰, 그리고 돌격 대대입니다. 이들의 병력은 대략 200에서 400명이지만 숫자는 계속 변동합니다. 큰 손실로 인해 지속적인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전과자, 용병, 특별히 선발된 계약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갑 지원은 최소화되어 있으며 그들의 임무는 소규모 그룹으로 침투하여 인적 물결 전술로 우크라이나 방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논리는 냉정하고 단순합니다. 값비싼 장갑차나 훈련된 병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저렴한 보병을 사용하여 적의 드론과 지뢰지대를 탐색하고 방어의 사격을 유도합니다. 손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계획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부대, 숫자를 공급하는 본체는 자원봉사자 및 예비지역 기계화 보병 대대입니다. 그들의 병력은 대략 400에서 500명입니다. 러시아의 85개 연방지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부분 동원을 통해 모집된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 장비와 훈련이 부족하고 대부분은 30일 과정 후에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폭풍 대대가 점령한 선을 유지하고 물류를 보호하며 넓은 전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원수로 전선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많이 생산된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드물고 귀중한 VDB 공수 및 해병 대대입니다. 그들의 병력은 순수하게 350에서 500명입니다. 훈련된 전문가, 높은 능력, 그리고 네 번째 클래스, 신세대, 무인 시스템 및 전문 기술 대대, 순수하게 200에서 300명의 전문 인력. 이들은 직접 전선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들은 폭풍 대대에 FPV 자폭 드론 지원을 제공하고 전자전을 수행하며 정찰을 합니다. 이들은 현재 군대에서 가장 보호받고 가장 높은 품질의 부대입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그 그림을 확인해줍니다. 가장 많이 기록된 러시아 사상자는 소모품인 기계화 보병입니다.
22만 9천 명의 기록된 사망자 중 약 13%가 기계화 보병이며 엘리트 VDB의 비율은 약 2.5%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능력 향상에 맞서 러시아 병사의 평균 전장 시간이 20에서 35분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약은 이것입니다. 소모성 인력을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는 있지만 양질의 군대, 조종사, 드론 운영자, VDB를 양성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러시아가 더 많이 잃을수록 군대의 평균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질도 떨어집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값싼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50가의 대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단계별로 알아봅시다. 2026년 상반기에 러시아 군대는 18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젤렌스키와 총사령관 시르스키의 수치에 따르면 그중 8만 6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는 싸울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상당했습니다. 6달에 걸쳐 하루 평균 1,000명의 병력이 손실된 것입니다. 순수한 400명의 공격 대대와 비교했을 때 러시아는 대략 하루에 2개 반 대대에 해당하는 인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모집은 훨씬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22만 명의 목표 중 22%만 달성했으며 이는 약 8만 명에 해당합니다. 6개월에 걸쳐 대략 16만 명의 새로운 군인들이 투입되었고 하루에 2개 대대가 조금 넘는 수준이며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18만 명의 군인들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겨우 16만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순수 차이는 2만 명의 군인입니다. 이를 순수한 400명의 공격 대대로 나누면 50개의 대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군대를 50개의 대대에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서류상 존재해야 하지만 전선에 도달하지 못한 50개의 대대, 즉 전체 군대의 부재입니다. 이를 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약 110명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매일 누적됩니다. 그리고 격차는 일정하지 않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일일 손실이 1,300명으로 증가했지만 모집은 900명에 머물렀습니다. 순손실은 하루에 400명으로 뛰어올라 거의 완전한 공격 대대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러시아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잃은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쟁의 비용이 이제 한 달 안에 맞춰지며 어떤 동원 물결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알자질에 따르면 일일 모집 목표는 1,100명에서 1,150명이었지만 실제 모집률은 940명이었습니다. 만약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부족 인원은 6만 5천 명에 이를 것이며 또 다른 전체 병력이 종이 위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배치된 병력은 약 70만 명으로 유지되지만 그 안정성은 성공적인 모집이 아니라 최하위의 전략적 예비군을 소모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러시아는 점점 더 취약한 집단에 손을 뻗습니다. 새로운 모집자의 상당 부분은 채무자, 죄수, 그리고 사면 제한에 유혹된 남성들로부터 나옵니다. 대학들은 학생 계약 할당량을 받고 지방정부는 직원을 추천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바닥까지 긁어모으는 군대는 표면이 고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수적 우위의 신화는 이제 빚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 대가로 무엇을 얻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육군은 6월에 약 3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거나 침투하기 위해 39,500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이는 제곱킬로미터당 약 1,300명의 사상자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9배 더 나쁜 교환 비율입니다. 4월에는 도네츠크 측에서 53제곱킬로미터를 징역하기 위해 2만 5천 명의 병력을 소모했습니다. 이는 제곱킬로미터당 470명입니다. 러시아 군대는 2024년 2월에 아브디이브카를, 2026년 1월에 포크로프스크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포크로프스크 이후 진격은 거의 멈췄고 서쪽으로 몇십 킬로미터만 이동했습니다. 올해의 총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2024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4월과 5월에 얻은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환율도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쟁 대부분 동안 러시아군 2~3명이 전사할 때마다 우크라이나군 1명이 전사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그 비율이 약 8대1로 상승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12월에 27대1까지 올랐습니다. 그 격차의 주요 원인은 드론입니다. 러시아 사상자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이후로 자체 사상자 수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수치는 여전히 6,000명 미만이지만 독립적인 집계에서는 20만 명 이상의 이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그 숫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모됩니다. 군대를 보유하는 것과 그것으로 어디론가 나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러시아의 기계는 후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틴이 이 속도로 돈바스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숫자는 무자비합니다. 2026년 상반기 러시아의 진격 속도는 하루에 약 1제곱킬로미터, 6개월 동안 총 약 60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돈바스,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코스티안티니우카를 포함한 요새화된 지대는 대륙에서 가장 요새화된 수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입니다. 하루에 한 제곱킬로미터씩이라면 그것은 몇 개월이 아닌 아마도 5해 이상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격으로 제곱킬로미터당 사상자가 470에서 1300명이라면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수백만 명의 군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전쟁에서 러시아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벨트의 단일 도시인 코스티안티니우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러시아는 혼성군의 대부분과 군단 그리고 4개 이상의 군대의 요소를 투입했습니다. 전체 벨트를 점령하려면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수십 개의 신선한 대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50개 대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벨트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10년 이상에 걸쳐 짜여지고 층을 이룬 방어 구역입니다. 심지어 ISW도 그곳에서의 빠른 작전 돌파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틴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속도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치르거나 승리하지 않은 승리를 선언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입니다. 둘 다 그의 최종 해방서사를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지휘관들은 가을까지 돈바스를 모두 점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봄 공세는 10만 명의 사상자에서 멈췄고 약속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매주 더 벌어졌다. 관점을 위해 2023년부터 3년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1%만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모두 점령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푸틴의 생애 내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지도가 끝나기 전에 시간이 다 됩니다. 잠시 휴식, 이런 독립적인 전쟁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됩니다.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구독은 이 비디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동전의 다른 면, 우크라이나의 속도와 러시아 군대가 이제 세계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정식의 다른 측면도 러시아에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단순히 방어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4월과 5월에 우크라이나는 4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되찾았으며 이는 2024년 이후 러시아의 첫 순영토 손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봄 방역은 러시아 군대의 가장 약한 순간에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남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드론은 현재 전장에서 러시아 사상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유소, 위성센터, 마리우폴까지 이르는 물류를 타격하는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캠페인은 점령지를 러시아 군대에게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모멘텀을 잃고 있는 군대가 있으며 매 제곱킬로미터를 점점 더 높은 대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영향력을 넓히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손실을 입고 있으며 도시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방정식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시간이 키이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곡선은 같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반전 논리는 기술에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 킬로미터 깊이의 드론 벽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 보병이 그 지역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발견되고 공격받으며 징역은 미터 단위로 측정됩니다. 같은 드론이 방어를 짜고 방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도달 범위는 매달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파이어포인트 같은 회사의 신세대 드론은 이제 서부 시베리아의 튜멘 정유소까지 2000km 이상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그 범위는 3000km를 넘을 것입니다. 여기에 1150kg 탄두를 가진 국내 제작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깊숙한 공격의 효과는 바로 전선으로 되돌아옵니다. 서방 분석가들에 따르면 연료와 탄약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러시아의 공격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땅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전쟁 기계를 공급하는 파이프를 하나씩 끊고 있습니다.
전선 전체로 그림을 확장하면 새해 이후로 쌓여온 균열 지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돈바스에서 포크로우스크는 1월에 함락되었지만 징역은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는 하루에 제곱킬로미터 하나씩 소모전으로 변했습니다. 남쪽에서는 크림반도가 내부에서 포위되고 있습니다. 끊어진 도로, 연료 위기, 그리고 6월 26일에 반도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 깊숙한 곳에서 전쟁이 이제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유소가 불타고 위성통신센터가 일주일에 2번 공격받았으며 미사일 공장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연료 위기가 심화되어 후방의 물류가 한쪽에서 무너지고 있는 반면 모스크바는 자국의 하늘을 보호하기 위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유지하는 동맥들이 한꺼번에 긴장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돈바스, 러시아 내부까지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매달 더 얇아지는 군대가 동시에 더 많은 곳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새해에 올해 돈바스를 끝내겠다고 말했던 지휘부는 6개월이 지나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전쟁의 6월 집계는 구체적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11개의 러시아 정유소와 8개 이상의 방위 산업시설이 2,000km를 초과하는 거리에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KH-51 순항 미사일과 판시어 시스템의 부품을 만드는 보로네시의 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 정유소만 해도 수도 연료의 40%를 공급했으며 수리에 최소한 석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 러시아인들이 그 결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유 능력 중 약 3분의 1이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수십 개의 지역에서 휘발유가 배급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차량 대기줄이 형성되었고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에서는 차량당 하루 50리터로 제한되었습니다. 6월 28일에 푸틴은 오랫동안 감추어 왔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라가 일시적인 적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로서 이것은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일반 사람들의 문 앞에 다가온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크림반도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케르치 해협 양쪽의 연료 시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반도에서 민간 연료 판매가 중단되었고 반도와 본토 간의 교통이 끊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의 무력함은 악순환으로 변합니다. 깊은 공격을 막기 위해 가장 가치 있는 방공 시스템인 S-400, S-500 그리고 판시어 발사기를 전선에서 철수시키고 모스크바와 케르치다리 위에 집중시켰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수백 개의 발사기가 모스크바 지역으로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전선과 다른 방향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은 전선, 수도, 크림반도를 동시에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다른 곳을 무방비 상태로 남깁니다. 그리고 대대 수학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같은 곳에 도달합니다. 남자들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이 동시에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군대와 러시아 국민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더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높은 인내 한계, 권위주의적 통제, 강력한 선전, 그리고 손실을 덮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군대를 비판하는 것을 군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로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사상자 소식을 차단합니다. 실제로 2026년에 국가 미디어 예산이 약 54% 증가했습니다.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내러티브를 지지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된 노력 자체가 정권이 인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부담은 결코 고르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사상자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닌 가장 가난한 주로 소수민족 지역인 부리아티아, 투바, 다게스탄에 집중됩니다. 포로 교환에서는 소수민족 병사들이 전선에 더 오래 남겨지는 반면 러시아 민족이 우선시됩니다. 그것은 국가 주변부에 조용하지만 점점 커지는 분노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올해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속도가 전쟁을 처음으로 평범한 러시아인의 문 앞까지 가져왔습니다. 경제가 긴축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세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드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해변과 캠프가 폐쇄되고 정전이 연료 공급 문제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 전쟁은 견디기 쉽지만 가스라인, 식료품 영수증, 드론이 자신의 도시에 도달하면 추상이 갑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견딜 수 있을까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얼마나 더 오래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한계점은 어디에 있을까? 이 그림은 러시아 외부에서도 다르게 읽힙니다. 수년간 세계는 러시아 군대를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두려워했으며 그 군대가 사흘 만에 키예프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그 이미지가 깨졌습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이제 솔직하게 말합니다.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군사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믹 라이언 같은 인물들은 푸틴이 군사적, 경제적, 산업적, 도덕적 모든 측면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코프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작전상의 돌파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전략적입니다. 흑해에서 러시아는 더 이상 강력한 해군이 아닙니다. 함대가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억제력을 잃은 유럽은 동부 전선의 지휘를 맡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유럽 재무장을 통해 최대 800억 유로에 달하는 방위 동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이미지는 손상을 입고 있다. 그 경쟁자들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 러시아를 중국, 북한, 이란에 의존하는 파트너로 만들었고 생산할 수 없는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RUSI에 따르면 그 파트너들조차 장비와 탄약의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점점 더 하이브리드 전쟁, 사보타주, 영향력 작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가 보는 것은 더 이상 무적의 군대가 아닙니다. 힘을 과시하려다 오히려 친구와 적 모두에게 약점을 드러낸 군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러시아가 내일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방대한 인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시를 계속 공격하고 이 속도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CSIS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사상자가 150만 명에 가까워지고 사망자가 45만 명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인력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전쟁이 전적으로 의존했던 한 가지, 즉 인구가 1억 4천만 명인 국가가 항상 적을 수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너스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수만 달러에 이르렀지만 돈, 위협, 선전으로는 그 곡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승리를 선언하려면 그는 돈바스가 필요합니다. 돈바스를 위해서는 더 이상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매일 대대 규모의 인원이 명단에서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푸틴은 인구 1억 4,600만 명의 국가에 더 많은 병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그 국가가 병사를 충분히 빨리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권력은 보통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위험을 높여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기가 전쟁의 가장 위험한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척도는 결코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척도는 사람들이 계속 오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요.